6월달 미국 구인 건수 전월 대비 4만 6천 건 떨어졌다는 거. 노동시장 냉각 신호. 그래서 6월달 미국의 구인 건수가 나왔습니다. 졸탄 구인 건수가 나왔는데 일단은 지난달 대비 한 4만 6천 건 정도 줄었다고 해요. 4만 6천 건. 그래서 뭐 급격하게 줄은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 그 정도 지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코로나 때 비교하면은 높다고 해요. 코로나 때 비교하면 높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 뭐 크게 떨어진다, 뭐 실업률이 튀어서 경제방송 봤더니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실업률이 4.1까지 튀어가지고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대. 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실업률이 튀었는지, 이민자를 어떻게 지금 안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미국의 고용지표는 뭐 고용지표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당장 막 4.3, 4.5 이렇게 튀기도 합니다. 정말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경기 침체가 대선 전까지 온다? 그러기는 사실상 힘들다. 힘들다. 그렇게 오더라도 유동성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또 유동성도 비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대선 전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9월 전까지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조금 힘들다. 자, 미국의 6월달 구인 건수 818만 건, 노동시장 가열 완화 지속.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실업률 4.1이면은, 야, 4%대 그 샤메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3개월 뭐 이동평균선 해가지고 뭐 실업률이 올라가면 경기 침체다. 그걸로는 이제 경기 침체가 맞는데, 미국이 소비가 어떤지, 그리고 실업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실제로 공고 숫자와 그리고 뭐 퇴직 건수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봤을 때는 실업률이 지금 당장 튈 수 있다 없다? 실업률이 당장 튀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4.1 때문에 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 겉으로 알 수 있다는 거. 자, 더 이상 가격 안 싼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EQ 매출 하락. 2분기 맥도날드 매출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중하위권 계층, 조금 저소득층 계층들이 소비를 줄였다. 햄버거를 그만 좀 먹고 집에서 이제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소비가 어떻게 보면 좀 불균형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MD 2분기 실적 좋았죠. 예상치 상해. 반도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주가 약 8% 이상. 자, 반도체 기업들 주가도 좋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 그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지금 뭐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자, 미국 국채 가격 상승, 재무부 차입 목표치 대폭 하향 조정했다. 자, 요거는 우리 오늘 멤버십 방송에 다뤄드렸었죠. 일단 한번 좀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재무부가 이제 분기마다 국채를 얼마나 발행할 건지 분기 국채 계획 발표를 합니다. 근데 2분기 그 4월 달에 이제 3분기 얼마 찍을 겁니다. 미국 국채 발표했던 금액이 한 8,460억? 한 8천억대. 근데 이번에 발행하겠다고 한 금액이 7천억대입니다. 우리가 대선 전에 제니 옐런 누님이 유동성 미친 듯이 풀어가지고 바이든이나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했을 텐데 왜 1,000억 달러를 줄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다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하반기에 예상보다 많은 국채 발행한다고 발표를 했더니 시장에서 어떻게 됐죠? 작년 3분기, 4분기 장기 국채 금리가 쭉 튀었죠. 5% 가까이 넘어갔죠. 그럼 채권 시장이 흔들렸고 미국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일본과 이런 공조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1,000억 달러를 줄여서 발표를 했다. 자,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휴전 합의 임박 의미. 자, 보시면은 지금 요 기사도 있고 자, 국제유가 급등 하마스 지도자 사망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하마스 지도자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다시 지금 중동의 이런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커져가면서 지금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지금 거의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분위기가 안 좋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거, 국제유가 급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농업이 답이다. 세계 2위 자동차 부품 기업의 파격 베팅.
자, 보겠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농업 자동화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농업 부품 기업으로?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저는 이거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빌 게이츠가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의 농업 부지를 지금 미친 듯이 매집하고 있는 것과 괴가 같다.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 그래서 미래 먹거리 이제 우리 뭐 농사라던가 이제 뭐 우리 식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조하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제조하는데 이제 필수로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AI. AI.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식 종목을 선택할 때 향후 한 10년 정도 바라보고 담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고른다라고 하면은 식량 플러스 AI. 자동화된 온실 시스템, AI 시스템이 결합이 된 식량 기업. 저는 이런데 너무나도 비전이 좋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AI 플러스 식량,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이런 것들 담아 놓으면은 향후 대대손손 자식들까지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더리움 33.3M 스테이킹 사상 최고치 이더와 상승, 촉매 가능성. 자, 이더리움 스테이킹 된 금액이 가장 높은 시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29일 기준으로 3,330만 이더리움이 잠겨 있다 그래요. 스테이킹 된.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이렇게 스테이킹해서 잠가 놓은 주체가 누구일까? 이더리움을 이렇게 스테이킹해서 잠가 놓은 주체들이 누굴까?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하려면 최소 32개 이상 잠가 놔야 되죠. 한 개에 500만 원씩만 잡더라도 30개면 1억 5천입니다. 1억 한 6천, 7천인데 요 정도 금액을 개인 투자자들이 잠가 놓을 수 있을까? 스테이킹을? 물론 뭐 이제 리도 파이낸스나 뭐 로켓풀 이런 것들 이제 그 전환해서 하는 것들은 소액도 뭐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있다는 이 주체는 누구냐면은 기관이라는 겁니다. 기관인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블랙록, 뭐 피델리티 이런 애들이 아니라 누구다? 암호화폐 업계, 뭐 헤지펀드가 많을 겁니다. 암호화폐 뭐 거래소도 될 수 있고, 기관들. 그러니까 암호화폐 업계 기관들.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 기관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한다? 이더리움을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매집하고 있다. 지금 아무도 코인 투자하는 사람 없고, 이더리움에 관심이 없고, ETF 나와도 가격이 흐르고 있는데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암호화폐 업계 기관들은 매집을 하고 스테이킹을 해서 재우고 있죠. 축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되시겠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은 모호하고 모순적이다. 저는 요거 기사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봐요.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해준 거 좋아요. 뭐 비트코인은 100년 전 미국의 철강 산업과도 같다. 이런 얘기들 너무나도 신박하고 재밌었습니다. 재미있고 좋은 건 맞는데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한 조금 뭐 이해도라던가 아니면 진짜 비트코인을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는 전 1도 안 느껴졌어요. 그럼 무슨 뜻이다? 단순히 이겁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 너네 왔지? 오케이. 비트코인 투자자들 나 찍어. 너네 비트코인 가격 올려줄게. 표심몰이에 그냥 집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잘게 씹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표 찍어줘. 그게 강했다. 그게 강했다. 내가 당선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게 가장 컸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정책 모호하고 모순적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좋을고 비트코인 가격이 뭐 상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 의미 없어요 사실은. 2018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11개 공약 중에 3개만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 뜻은 이번에 11월 5일날 당선돼도 그대로 안 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먼저 아니라 트럼프한테는 금리 인하, 그래서 전통산업 회복, 그리고 뭐 파리기후 뭐 협약 탈퇴처럼 이런 것들 바이든의 잔재를 지우는데 1순위지 비트코인 1순위가 아니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암호화폐 시장은 간다. 언제 상승하고 언제 하락하고 이제 그 차이일 뿐이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시장에는 누구든지 좋다. 미국 정부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법률 전문가들 SEC 바이낸스 소장 수정 코인 비증권 판단한 거 아니야? 요것도 말들이 많죠. 뭐 소장을 바꾸고 뭐 수정했다 그래서 뭐 솔라나가 증권형 토큰인지 아닌지 메틱이 아닌지 맞는지 BNB가 인지 아닌지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의미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솔라나가 됐든 무슨 코인이 됐든 ETF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증권형 토큰에서 성격은 지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뭐 무조건 뭐 이런 토장이 지우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바로 갈 수 있다는 거. 자, 해리스 캠프,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 접촉. 자, 해리스 부통령. 자, 바이든과 좀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스탠스를 비치기는 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조금 보수적인 거지. 왜냐면 대선 전까지 뭐 무너지거나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부정적이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자,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3개월밖에 안 남은 지금 시간에 민주당 이제 해리스 대선 캠프에서는 어떻게 스탠스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바이든이랑 다르다. 아무리 같은, 뭐 대선 주자하고 같은 캠프고 뭐 어떻든 간에 나는 바이든이랑 다르다. 바이든이 여기서 암호화폐를 막 좋아하고 막 친암호화폐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 있어. 근데 해리스가 딱 나와가지고 나는 바이든이랑 달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해리스도 조만간 우리가 기사로 보게 될 겁니다. 월가나 이런 뭐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그 기사들로 해리스 그 부통령도 암호화폐에 낙관적이다. 요런 식의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코인 이슈야. 얼마 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왜 해리스 캠프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 그 관계자랑 연결을 했고 트럼프처럼 같이 연설을 참여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해리스가 왜 거부를 했냐? 긍정적이었으면 거부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왜 거부를 했을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해리스 부통령이 왜 안 나가겠다고 거부를 했을까? 거부한 이유 뭘까? 해리스 부통령이 예전에 뭐였어요? 직업이? 검사였죠. 검찰총장이었죠. 공부하고 연설 준비 중? 자, 볼게요. 본인이 검사 시절에 있었을 때 2000년도 초반에 실크로드, 우리 방송에서 다뤘던 거 기억하시죠? 실크로드라고 미국의 최대 마약 플랫폼, 거기서 거래가 되는 게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해리스 부통령이 있었을 때 요거 사건을 다뤘었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압수했는데, 비트코인 부통령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딱 들어가자마자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나가가지고, 비트코인은 우리, 앞으로 미국의 운명이고 혁명이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해리스 부통령이? 대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검사였을 때 실크로드 해가지고 비트코인 압수하고 계속해서 조사하고 했었는데,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그 생각을 했을 때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직접적으로 나는 코인이 좋아요 트럼프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해리스 포함 관계자 아니면 해리스 뭐 남편 아니 해리스 뭐 부통령 이런 식으로 둘러 간접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얘기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해되셨어요? 왜 대선 캠프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하기가 조금 껄끄러웠는지? 말이 안 되지. 본인이 그 비트코인 다 회수했는데 범죄자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100% 그렇게 되면은 공화당이 또 이제 실크로드 얘기하면서 지가 이렇게 수사해놓고 뭐 어땠지?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겠죠. 자,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2.45억 달러 순유입 거래량 2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금 미국 증시나 뭐 기관들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 유입량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좋다는 거. 그래서 거래량 2개월 만에 최대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미국 민주당 SEC 위원장 교체 요구하며 암호화폐 정책 전환 촉구.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바이든 내려오니까 해리스 부통령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친암호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거예요. 게리 겐슬러 잘라야 되지 않니? 요런 식으로. 요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표몰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 상승 분위기를 또 가져올 거고.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거. 자, 요거는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에테나 투자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봤더니 8월 2일부로 바이비트 거래소 뭐 통해가지고 20% 이자를 준다고 해요. USD 갖고 있으면. 근데 이제 좀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그냥 그 바이비트 통해서 갖고만 있어도 20%의 이자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에데나 얘네 생태계 플랫폼이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온체인 데이터부터 하나같이 제가 거의 한 꼬박 10시간 조금 안 되게끔 이것저것 다 분석해서 봤는데 정확한 수입원이 없습니다. 불분명해요. 그리고 20% 무언가 생각이 나죠?
한 번 속으면 됐잖아. 두 번 속을 필요 없잖아. 응? 20% 루나 느낌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요거 에데나 안 한다는 거. 요거 20% 이자 받으려고 작은 거 아끼려다가 소탐 대실 하지 말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큰 거 놓치지 마세요. 잃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거 갖고 현금 들고 기다리죠. 저점에서 줄 수 있는 분할로 조금씩 사는 게 낫지. 요거 이자 놀이 괜히 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위험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ETF 플로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유출이 한번 나왔네요. 근데 블랙록은 너무 냄새가 난다. 혼자 순유입이네. 나머지는 다 순유출인데. 뭐 어쩔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유출로 돌아섰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음수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들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은 나쁘지는 않은데 살짝 순유입과 순유출액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정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유로존 CPI 발표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뭐 유로존이 물가를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8, 9 둘 중에 한 번은 조금 내리지 않을까. 금리 인하를 한 차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8월 1일 연준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오후 4시. 중요하죠. 새벽 4시에 금리 결정이 있고, 자, 8월 1일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됩니다. 그래서 21시 30분 요거 발표가 되고, 8월 2일 날 비농업고용지수 실업률까지 두 개가 발표가 되면은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그래서 고용지표까지 아마 고용지표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리 9일 날 중국 PPI, 우리 13일 날 PPI 발표되고 14일 날 미국 CPI가 발표되면은 중요한 지표들은 거의 다 끝나죠. 15일 소매 판매까지. 그래서 8월 중순 끝나고 9월 달 잭슨홀 미팅, FOMC 연준 회의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빠진 거 있나 말씀을 드릴게요.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 발표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6월달 미국의 구인 이적 보고서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간 분야에서 10만 2천 개 정도 감소했고, 그리고 제조업에서도 한 10만 개가 추가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금융이나 교육이나 의료까지 좀 다분야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넓은 분야로 확대적으로 좀 감소가 됐고, 이번에 자, 아까 제가 실업률이 4.1이라서 뭐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게 올 수가 없는 이유다. 지금 당장은 좀 오기가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 정부에서 민간 일자리를 계속해서 조절하고 있어요. 그럴 땐 실업률이 막 크게 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 부분에서 5만 6천 개 가까이 일자리를 공급을 했어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소된 거는 4만 6천 개밖에 감소가 안 됐어요. 10만 개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가 만약에 너무 많이 감소를 했어, 그러면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마사지하고 있다는 거야, 미국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막 폭등한다,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 미국 정부가 마사지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왜 그렇게 분석을 했는지. 그래서 9월 전까지는 미국의 경기 침체는 거의 가능성이 낮다, 희박하다. 대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선 전까지는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